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개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22차 시의 근대화 운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개항 이후 나타난 국제관계의 변동을 살펴보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은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근대 운동을 비교하는 그런 수업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하죠. 네, 첫 번째로 배경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청나라에서 있었던 양무운동입니다. 양무운동의 배경으로 얘기를 하면 제2차 아편전쟁이 발생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1차 아편전쟁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1차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요거 조금만 가지고 와서 CF 1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우리 무슨 조약을 맺었죠? 1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난징 조약이라는 조약을 통해 개항을 했는데, 개항을 하고 나서도 영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면포 같은 것들을 팔려고 했더니 전쟁 무역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흑자가 안 나는 거야. 왜냐하면은 중국에는 사람이 많거든. 사람이 많으니까 기계로 뽑아낸 영국의 면직물보다 사람들이 한 게 좀 더 많은 거예요. 단가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역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한 번 더, 이거는 누구랑, 네, 프랑스까지 데리고 옵니다. 프랑스랑 함께 프랑스까지 데리고 와서 전쟁을 발발시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추가로 개항을 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만 문제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와중에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해서 내부의 반란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나라 사람들은 이 홍수전이 한족 사람인데, 우리 한족 얘기했었죠? 아이고 한족이죠. 한족 사람인데, 참고로 얘기하면 청나라 지배 세력은 만주족이었어요. 네. 만주족이다 보니까 한족이 만주족을 타도하고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자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조직을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기억만 해두세요. 정리해 주시고요. 배상제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상제라는 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배는 숭배하다라는 거예요. 네, 숭배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다가 10년 만에 진압이 돼요. 그러다 보니 청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인 관료층이 성장을 합니다. 한인 관료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급 관료는 아니겠죠. 왜냐면 만주족이 그 정권을 잡고 있다 그랬으니까 한인 관료층이고요. 이들은 지방 출신들이 많다. 지방에서 중심으로 이제 양무운동을 진행해 나가더라. 왜냐하면 그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다 보니까 서양의 군사력이나 과학기술이 되게 대단하다는 거를 몸소 체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난징을 중심으로 했던 태평천국 운동이다 보니까 태평천국 운동을 지방에서 진압하면서 서양의 군사력을 직접 체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해군을 창설하고 공장을 설립하면서 그 청나라도 기술을 발전시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을 발전시키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중채서용인데, 중국의 전통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즉, 유교적인 전통은 그대로 있고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했고, 그리고 아까 중앙이 아니라 지방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여러분 지도 보시면 우한, 텐진, 그리고 뭐 상하이, 그 다음에 광저우 이렇게 돼 있는데, 베이징에서는 정작 크게 발전하지 못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1894년에, 이거 연도까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청일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 양무운동은 그만큼의 한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용장이 주장을 합니다. 이용장이 한인 관료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문단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중국의 문물제도는 외양의 야만 풍속과는 전혀 다르고 지평을 이루고 나라를 유지하고 제업을 아주 튼튼한 기초를 굳히고자 하는 방법은 당연히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안정으로 돌리고 허약함을 강력함으로 바꾸는 길은 전적으로 기기를 모방하여 제조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놔두면서 기기만 모방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그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나라의 양무운동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그럼 일본을 봐야겠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 왜? 뭐 때문에? 개항을 했거든요. 개항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전쟁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전쟁 안 했다 그랬어요. 전쟁을 안 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를 하고 있던 막부에 대한 신뢰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이 막부가 자기네 스스로 저 졌어요 라고 하고 어서 오세요 라고 해버렸으니 막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너네 막부 필요 없어. 막부 필요 없고 기존에 우리 천황이 있었잖아. 천황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존, 왕, 양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존, 왕, 천황을 위시로 하고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라는 거였는데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서양 기술들이 워낙에 좋다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몸소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시했던 게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인 겁니다. 일본은 이제 청나라와 다르게 아예 서양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한 근대화 개혁을 추진을 해요.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을 하지만 개혁 자체는 서구식으로 아예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징병제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세 제도도 아예 근대적으로 바꾸고요. 공장도 건립하면서 식산 흥업 정책 내세우고요. 신분제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천황 중심의 지배 체제를 아예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황 중심의 서양식 근대화 모델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계 각국의 사절단을 파견을 하고요. 아예 청나라한테도 야 너네 이제 근대적으로 우리 국가 대 국가로 보자. 우리가 너네를 조공하고 너희한테 책봉받고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청일 수호조교까지 체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근대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을 여러분들이랑 살펴본다면 이와쿠라 사절단은 처음에는 이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유학. 쉽게 얘기하면 유학을 보내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코하마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오죠. 쭉 돌아가지고 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려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서양의 각국 제도랑 문물을 아예 조사하면서 우와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와쿠라 도모미 또는 우리나라를 이제 그 통감부를 만들었던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후쿠자와 유키치가 아시아를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이웃나라의 개화를 기다려 함께 번영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서양의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 일본의 낡은 틀을 벗어나고 아시아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서양을 모델로 나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시아를 벗어나니까 서양 세력이 개항하고 식민지 삼은 것처럼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이들은 어디로 온다? 조선으로 와서 똑같이 서양 애들이 했던 것처럼 강화도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일본이 발전을 해나가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그 와중에 조선은 뭐 했느냐? 개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을 했으니까 우리도 서양 문물을 한번 봐볼까 하면서 일본의 수신사, 조사시찰단, 청해, 영선사 그리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미국에도 보내요. 미국에는
보빙사절단이라 그래서 보빙사도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혁관청으로서 전담기구인 통리기무함을 설치하고 신식군대에도 별기군으로 창설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화 세력이 분열하는 거죠. 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나서거든요. 이모군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모군란은 이 별기군에 대해 90군인이 반란을 일으켰던 90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니다. 우리는 청나라처럼 기술만 우리 정치 체제는 그대로 냅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온건파와 아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저렇게 발전하지 않았느냐?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급진파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온건파와 급진파가 이제 갈리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급진파가 정변 일으키는 갑신정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과 더불어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같은 근대화 정책이 하나하나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계점으로 보자면 이 갑오개혁,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책이 펼쳐지게 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김윤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온건파 관료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양의 종교는 멀리해야 마땅하나 그들의 기구는 이롭기 때문에 저들의 기구를 본떠서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대화에 대한 얘기고요. 청 그리고 일본. 청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렇죠. 양무운동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무운동은 기본적으로 기술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기술 플러스 제도까지, 그래서 징병제, 신분제 폐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운데서 보고 있던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갈팡질팡하다가 여기는 온건파로 그리고 여기는 급진파로 각각 나뉘게 되는 그런 모습. 그 와중에 자기네들끼리 온건파 급진파가 대립을 하면서 갑신정변, 이모군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갑오 을미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더라? 그렇죠. 일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엔 우리 법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헌법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국가별로 한번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